MIT에서 20년간 기술 정책을 연구해온 제가 미국 국방부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서 들은 충격적인 질문이 공개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저에게 던진 단 하나의 질문. 우리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나라가 있습니까? 그 답변에 펜타곤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 MIT 슬로원 경영대학원 기술정책학과 교수입니다. 지난 20년간 글로벌 기술 패권과 공급망을 연구해왔죠. 하버드 출신인 저는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구글, 애플, 인텔과 함께 일하며 기술 생태계의 속살을 들여다본 경험이 있죠. 제가 처음 한국을 주목하게 된 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였습니다. 개회식에서 1218대의 드론이 밤하늘에서 오륜기를 그려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나라가 뭔가 다르다고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단순히 삼성과 현대가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놀라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제가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3층 극비회의실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두꺼운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냉기가 온몸을 감쌌죠. 회의실 벽면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붉은 점들이 전 세계 주요 기술 거점들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먼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부 기술혁신본부장 제임스 워커 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키 190cm의 거구에 파란 눈을 한 그는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엘리트 장교였죠. 하지만 그날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절대 기밀입니다. 테이블 주변에 앉은 12명의 고위 관계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국방부, CIA, NSA, 국무부, 상무부에서 온 최고위급 인사들이었죠. 평소 제가 학회에서 만나던 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들의 눈빛에는 긴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워커 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 구조에서 미국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나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 너무 뻔한 답이죠.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는 높지만 기술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일본? 이들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볼펜을 테이블에 떨어뜨리는 소리만 들렸죠. 국무부 관계자 하나가 작은 기침을 했고 NSA 대표는 안경을 벗어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워커 준장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아닙니까? 중국이나 독일,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크기만으로 영향력을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자료를 띄우자 화면에 우크라이나 전장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러시아 탱크들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시죠?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분당 6발, 사거리 56km의 이 무기 시스템은 NATO 기준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독일 P-2000보다 빠르고 미군 M109보다 정확하며 프랑스 시저보다 사거리가 깁니다. 워커 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K9은 3분 안에 진지를 바꿔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방 무기들은 10분 이상 걸리죠.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독일제의 60%, 미국제의 40% 수준이에요. 성능은 더 뛰어나면서 가격은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CIA 부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유럽 국가들이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가요? 이미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672대, K 흑표 전차 980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170억 달러예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방부 조달청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170억 달러면 우리가 폴란드에 판매한 F-35 계약보다 큰 규모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르웨이는 K굴 54대, 핀란드는 48대, 에스토니아는 12대를 주문했어요. 호주는 30대, 인도는 100대를 도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팔을 조았습니다. 그럼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한국이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세계 4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120억 달러에서 2027년 350억 달러로 3배 증가할 전망이에요. 워커 준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맹국들이 점점 미국 무기에서 멀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에요. 다음 화면에 나타난 건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였습니다. 공중에서 우아하게 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KF-21 보람회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예요. 개발비는 88억 달러, F-35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어떤가요? NSA 대표가 물었습니다. F-16보다 우수하고 FA-18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대당 6천만 달러로 F-35의 절반입니다. CIA 부국장이 놀랐습니다. 그럼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겠군요. 이미 인도네시아가 48대 도입을 확정했고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이라크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총 500여 대의 수출이 예상되고 있어요. 워커 준장이 두 손을 깍지 끼며 말했습니다. 전투기까지. 한국의 방산업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놀랍군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되는 웅장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로켓의 모습이 회의실을 압도했죠. 2022년 6월 21일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제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우주 발사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죠. 국방부 우주사령부 대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번째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가요? 여러분, 지구상에 195개 국가가 있습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중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단 7곳뿐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그 숫자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개발 과정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 나로호로 첫 도전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발사는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후 한국은 완전 독자 기술 개발을 결정했어요. 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9년간 1조 9,572억 원을 투입해서 누리호를 완성했죠. CIA 부국장이 감탄했습니다. 9년 만에 독자 기술을 완성했다고요? 75톤급 액체 엔진을 완전히 독자 개발했어요. 저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의 5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죠. 워커 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기술이 군사적으로도 응용 가능한가요? ICBM 기술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다행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안도와 경계가 혼재된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바로 조선업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조선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웅장한 광경이었죠. 한국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38%를 차지합니다. 저는 놀라운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LNG선은 전 세계 시장의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국무부 관계자가 궁금해했습니다. LNG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LNG선 하나 건조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영하 162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운송하려면 극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죠. 용접 기술, 단열 기술, 추진 시스템까지 모든 게 최고 수준이어야 해요. 전 세계에서 이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못하고 중국도 못해요. 오직 한국만 가능합니다. 워커 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글로벌 에너지 운송이 한국에 의존한다는 뜻인가요? 카타르에서 일본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호주에서 중국으로 가는 LNG의 85%가 한국이 만든 배로 운송됩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LNG선 건조를 중단한다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보세요. 저는 최근 사례를 들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 대신 미국과 중동 LNG를 수입하려고 했죠. 하지만 LNG선이 부족해서 가격이 10배로 치솟았어요. CIA 부국장이 놀랐습니다. LNG선 부족 때문에요. 그때 한국 조선소들이 야근을 하며 LNG선을 건조했습니다. 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했죠. 덕분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주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숨겨진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료 기술이에요. 화면에 분당 서울대병원의 로봇 수술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정밀한 로봇팔이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각국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방부 의무사령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말씀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더 놀라운 건 K방역 시스템입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통합 방역 시스템이에요. 접촉 추적, 격리 관리, 병상 배정을 AI로 실시간 통합 관리했죠. CIA 부국장이 궁금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GPS 데이터,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2시간 안에 동선을 파악합니다. 저는 놀라운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접촉자를 찾아내고 위험도를 평가해서 자동으로 격리 조치를 내려요. 워커 준장이 감탄했습니다. 2시간 안에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된다고요?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치명률은 0.13%였습니다. 저는 놀라운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1.1%, 독일이 0.89%였던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낮은 수치예요. 지금도 전 세계 60여 개국이 한국의 K방역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싱가포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까지 한국 의료진을 초청해 시스템을 배우고 있어요. 국무부 관계자가 놀랐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한국이 선도한다는 말씀인가요? 로봇 수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다빈치 로봇 보유 대수 세계 2위, 로봇 수술 건수 세계 1위예요. 인구당 로봇 수술 비율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독자적으로 로봇 수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래 컴퍼니의 레보아이, 큐렉소의 CUVIS 조인트 등이 이미 상용화됐어요. CIA 부국장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의료 로봇까지 독자 개발한다고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세계에서 가장 바쁩니다. 저는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루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의료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려한 K-POP 콘서트 장면이 나타났죠.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BTS가 미국 그래미 어워드 무대에서 공연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BTS 한 그룹의 연간 경제 효과가 56억 달러입니다. 저는 놀라운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130개 회사의 매출과 맞먹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한국어로 노래한다는 점입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놀랐습니다. 음악으로 그런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나요? K-POP, K-드라마, K-푸드에 결합된 효과를 보세요. 저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한류 팬이 2억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일반인보다 5배 높아요. 워커 준장이 흥미로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했을 때를 기억하시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후 한국 관광객이 400% 증가했고 한국어 학습자가 60% 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 수출도 300% 증가했어요. CIA 부국장이 감탄했습니다. 드라마 하나로 그런 파급 효과가. 더 놀라운 건 지속성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2021년 오징어 게임, 2022년 지오, 2023년 글로리, 2024년 나비잠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어요. 중국이 공자학원으로 20년간 수백억 달러를 투입해도 실패한 일을 한국은 드라마와 K-POP로 성공했습니다. 저는 비교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짜 힘이에요. 워커 준장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정치적으로도 이어진다는 말씀인가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한국계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저는 최근 사례를 들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5명, 주지사 2명이 한국계예요. 이는 인구 비례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저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70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 1953년 서울의 폐허가 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들과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었죠.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숫자를 말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가나가 179달러, 필리핀이 200달러였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4년 기준 1인당 GDP 37,000달러, 세계 12위 경제대국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10위예요. CIA 부국장이 감탄했습니다. 70년 만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죠? 한국 사람들의 근성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19만 7,080년대 한국인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800시간을 넘었어요.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한국의 아버지들은 한 달에 겨우 한두 번만 깨어있는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죠. 워커 준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 이룬 성과라면 더욱 소중하게 여기겠군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죠. 1997년 외환위기 때를 보세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그런 충격에 무너집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그랬죠. 하지만 한국은 더 강해졌어요. 국무부 관계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반지, 목걸이,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살리려 했죠. 총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227톤이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CIA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34억 달러, 지금 가치로는 약 150억 달러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액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었어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워커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국민성이군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2001년 IMF 자금을 3년 8개월 만에 조기 상환했어요. 원래 계획보다 4년이나 빨랐죠.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더 최근 사례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제재하고 한국 관광을 금지하고 한류 콘텐츠를 차단했죠. NSA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한국이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요? 처음엔 그럴 것 같았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롯데마트 99개 매장 중 87개가 문을 닫았고
중국 관광객이 80%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유럽으로 수출선을 확대했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급증했어요. CIA 부국장이 놀랐습니다. 탈중국화를 더 빨리 진행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였어요. 2024년 현재는 20%로 줄었습니다. 대신 동남아시아와 인도 비중이 크게 늘었어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도 똑같았어요. 저는 더 인상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핵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워커 준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소재들이었나요? 플로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절대 필요한 핵심 소재들이죠.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국무부 관계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피해를 받았겠네요. 처음 몇 달은 그랬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소재 개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단 1년 만에 독자 개발에 성공했어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능이 일본 제품보다 우수했다는 점입니다. CIA 부국장이 감탄했습니다. 1년 만에요? 한국의 소재 기업들이 총력을 다했거든요. 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후성 같은 회사들이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정부도 500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투입했죠. 그 결과 지금은 일본 소재에 전혀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일본 기업들이 사가고 있어요. 워커 준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역전됐군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더 최근 사례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봉쇄에 들어갔을 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죠. 화면에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차량들이 줄을 서서 검사를 받는 모습이었죠. 한국이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돈 만에 검사를 끝낼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접촉 추적 앱도 가장 빨리 개발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감염 확산을 막았죠. 국방부 의무사령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건가요? 한국의 초과 사망률은 마이너스 2.9%였습니다. 저는 놀라운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교통사고나 다른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줄어든 거예요. 워커 준장이 놀랐습니다. 음의 초과 사망률이라니. 미국은 15.9%, 영국은 11.9%, 독일도 4.1%였어요. 저는 비교했습니다. 한국만 마이너스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압력을 받으면 흔들립니다.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압력을 받을 때마다 더 강해져요. 이게 바로 한국의 DNA입니다. CIA 부국장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역사적으로 누적된 생존 본능의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었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가 사라질 뻔한 경험도 했고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기 대응 능력이 민족의 유전자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지배하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무부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기술력 아닌가요?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와 배터리예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 둘이 현대 문명의 심장이죠. 화면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균실 안에서 작업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5%를 차지합니다. 저는 놀라운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가 바로 한국산이에요.
워커 준장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한국 기술이 들어있다고요? 메모리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그래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OLED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배터리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5%를 차지해요. CIA 부국장이 놀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3분의 1이 한국산이라고요? 테슬라, 폭스바겐, GM, 포드까지 모두 한국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력이에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는 기존보다 충전 속도가 3배 빠르고 주행거리는 2배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빼놓을 수 없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2024년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 다음이 현대기아였어요. 워커 준장이 감탄했습니다. 자동차까지. 현대 아이오닉 5는 미국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기아의 EV6는 유럽에서 올해의 차가 됐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다가가서 2줄을 적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첫 번째 줄에는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산업이 마비된다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한국만 우대하면 다른 동맹국들이 반발한다고 적었어요. 국무부 관계자가 펜을 멈췄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답이 없거든요. 워커 준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내부 문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화면에 문서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한국은 무역정책의 예외이자 동시에 가장 큰 변수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CIA 부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까지 고민한다는 거군요. 3개월 전 국무부 차관보가 저에게 직접 물었어요. 저는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만약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NSA 대표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하셨나요? 미국 경제가 먼저 무너질 거라고 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폰 생산이 중단되고 테슬라 공장이 멈춰 서고 데이터 센터가 마비될 거라고요. 워커 준장이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한국산 메모리와 배터리 없이는 미국 경제가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대체제를 만드는데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럼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CIA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한국만 예외로 둔다면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럽연합이 납득하겠어요? 중국도 당연히 항의할 테고요. 지난달 일본 통상대표부에서 비공식 문서를 보냈어요. 저는 실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불공정 무역이라는 내용이었죠. 워커 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래서 백악관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있어요. 저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막히는 소리를 냈고 다른 누군가는 의자를 삐걱거렸습니다. 워커 준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아요. 저는 현실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핵심 기술 파트너거든요. CIA 부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 말씀인가요? 만약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전면 이전한다면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기술 패권을 잡고 미국은 뒤처지게 돼요. 국무부 관계자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게임이 바뀌는 거죠. 한국의 조선, 우주, 의료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저는 더 심각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글로벌 패권국이 될 수 있어요. 워커 준장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그렇게 신경 쓰는 거군요.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 진짜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펜타곤의 최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깨닫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워커 준장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군요.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MIT 연구실에서 20년간 분석한 자료와 펜타곤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현실입니다.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일궈낸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길을 걸어온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가 밤 10시에 돌아오는 삶을 수십 년간 이어가며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낸 분들이죠.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펜타곤이 두려워하는 나라, MIT에서 연구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오르고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BTS가 그래미 무대에 서는 모든 순간들이 70년간 쌓아온 역사의 결실입니다.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 압력을 받을 때마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떠오른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보내신 시청자분들, 특히 허리 건강에 신경 쓰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크로스 메디컬 허리보호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거나 허리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께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